안녕하세요. 네. 문제가 조금 다 처음 보는 거죠, 그죠? 예, 다 처음 보는 거지. 제가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그죠? 음, 이 실전 시험 문제를 놓고서 제가 난이도를 맞췄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이제 회계감사 시험이 이론 시험이죠. 그 실무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거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이론이고 기준에 나와 있는 거는 이론에 근거한 기준들 위주로만 나와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기준 암기를 해봐야 제가 지적한 거 이외에 나머지를 암기를 해봐야 수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책에는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보통의 분들이 책을 다 이제 다 어떻게 머릿속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머릿속에 넣겠다는 건데 우리의 기억력이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력이나 중학교 시절의 기억력하고는 틀리죠.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죠? 기억력이 그때 기억력이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 반 정도나 될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은 저희들보다 기억력이 더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절대 출제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서를 구성을 하면서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기준 개정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던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드리는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진행을 이제 할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100% 나올 거라는 못하고 연습서까지 플러스해서 거기서 다 나올 거라고 장담해요. 이제 당락의 결정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 위주로. 자, 그러면 문제를 구성할 때 그냥 책을 보고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구성했느냐? 절대 그렇게 구성을 안 하고 이 전체적인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감사 이론과 관련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기억하고 있죠? 두 번째 요거를 정리를 못 하죠. 그래서 기준 내용을 통째로 그냥 암기를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요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기술을 하는데 약수를 하는데 장문으로 논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6장하고 7장 중요성과 위험평가 혹은 책마다 조금씩 표현 다르지만 중요성과 감사 위험과 관련된 모델에서 나오는 것들은 딱 요 정도 내용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플러스 감사 보고와 관련된 언급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쪽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저 앞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회계감사와 관련된 여기 처음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보 위험. 그죠? 그래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제 조건. 회계감사의 의의는 이제 그런 건 쓰라고는 안 나오고 전제 조건 정도.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문제로 구성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변경 한다고 한다면 이제 감사 대상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감사인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무조건 100% 수락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타당한 그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입각해서 변경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주제는 이게 전체와 관련이 있어요. 전체와. 그래서 다른 책에는 독립성과 관련된 주제가 중요성과 감사 위험 혹은 중요성과 위험 평가 이제 진도가 들어가기 전에 앞에 먼저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진도가 굉장히 이제 4강 진행될 때까지 감사와 관련된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 책에는 노준하 교수님 책하고 똑같고요. 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1번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에 물음 1에 양괄호 1번은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는 패스를 하기로 하고 양괄호 2번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는 경영진의 재무제표 작성과 제시 책임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무조건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 감사인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적인 의구심과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감사를 수행을 하고 해당 상황에 적합한 최종적으로 감사 보고를 하면 자신의 책임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이제 논란이 돼서 감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라고 한다면 감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이 감사 증거가 어디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 조서에, 그죠? 그래서 요 근거가 항상 감사 문서 6장에 나올 테지만 감사 조서에 항상 문서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아니고요. 역시나 감사도 중요성에 입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의견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는 누락하면 안 돼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내부 공모, 위조 또는 변조 등 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재무제표 감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 이거는 허위성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감사인의 범위가 아닙니다. 감사 범위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감사인이 경영진한테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받은 모든 정보는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모두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안 한다. 그 정도가 심하다. 어디에 위배가 됩니까? 전제 조건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죠?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인이 요청한 거는 경영진이 무조건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거는 그 내용 자체가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진이 답한 내용, 경영진이 건네준 문서, 사후적으로 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된 다른 문서, 다른 정보하고 앞뒤가 맞는지만 판단하는 거지 그 이전에 처음부터 경영진이 거짓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줬겠다? 그런 거는 감사인의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거는 검사인의 검사 행위나 아니면 부정적발 감사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지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서 경영진이 제시하는 그 정보 그 자체에 대한 허위성 여부는 조사하는 그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이거는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의 효율성 때문에 모든 거래를 검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수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의 고유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회계감사 수행 시 필요한 특정의 절차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면 해당 절차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계획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누구 책임? 요거는 무조건 감사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감사인이 감사 계획을 세웠다. 그 이외에 다른 제약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의 상단 양가로 7번.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이 정직하다고 전제한다. 감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선설이나 성악설 그 어느 쪽도 아니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제시한 자료, 문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보, 그 어떤 행위들 나중에 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취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정직하다 혹은 부정직하다고도 전제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항목 양거로 9번. 감사인은 감사 대상 회사의 내부 통제 구조가 취약하다면 적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감사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감사 위험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TDR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결정하는 과정. 자, 그러면 그 계획을 수행을 해서 이 감사위원 모델이 성립이 돼서 수행에 따라서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감사 보고를 하면 그걸로 그뿐이에요. 그래서 내부 통제 구조가 취약을 하더라도 감사 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감사 증거에 입각해서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적정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을 표명을 하면 그걸로 감사인의 책임은 다 이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 요 모델에서 자, 회계감사가 수행이 되고 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은 뭘 지켜줘야 돼요? 객관적인 기준인 정당한 주의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 그 다음에 행위 기준인
감사 기준을, 회계 감사 기준을 준수를 하면 그걸로 그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베이스가 되는 거는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에 입각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 감사인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을 하려면 감사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이 만약에 회계감사 기준을 이탈한다, 그러면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을 텐데, 그러면 감사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탈이 가능한 상황, 요 ISA를 조금 벗어나도 되는 상황, 요거 제가 그래프로 두 개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ISA가 있고 감사인이 있을 때 Y축을 유효성 이라고 한다면 감사 기준이 특정의 감사 상황에서 이 정도의 유효성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인이 판단을 하기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 기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상황 하에서 더 괜찮은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게끔 그걸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 기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조건 어떻게? 감사 기준보다 감사인의 행위가 더 유효성이 높아야 되겠죠. 이거를 표현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감사인이 수행한 이 절차, 요거에 대해서 회계감사 기준의 요구사항이 더 비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용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행위를 수행한 결과, 그 판단의 결과도 문서화가 돼야 돼요. 그죠? 자, 요 내용들. 그래서 이탈한 이유, 그렇게 판단한 근거, 그 다음에 그 결과, 수행된 결과, 어떻게 그 유효성을 달성을 했는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음 3번. 자, 요거는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인증 업무로서 그 수행의 과정에서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 의구심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판단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전문가적인 판단이 수반되며 이는 적절한 감사 수행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뭐 지식하고 경험. 그죠? 자, 그 다음 또한 회계감사는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입수되는 감사 증거를 평가하여야 하는 바, 감사인은 이러한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 자세, 전문가적인 의구심이에요. 이 문장은. 자, 그래서 전문가적인 판단,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 자세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 자세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이죠. 전문가적인 의구심과 관련이 없거나 배치되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팩스로 회신된 조회서나 수임 면장, 등기부 등본 등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입수한 증빙 자료가, 자, 유해생들 이렇게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건네받았으면 직접 증거, 간접 증거, 간접 증거. 그 다음에 이런 문서가 내부에 있는 거를 감사인이 입수했으면 외부 증거, 내부 증거, 내부 증거입니다. 자, 일단 내부적이고 간접적으로 입수된 이 정보가 진짜로 맞는 내용들인지, 자, 사본일 경우 어떻게 사후적으로 원본하고 대조 확인하는 절차,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 증거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내용이 혹시나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판단하는 자세, 뭡니까? 역시나 전문가적인 의구심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감사 대상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표시하려 함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자료는 신뢰하지 아니하는 감사 자세. 자, 이게 조금 해석이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자, 해답을 일단 보시면, 자, 일단 문제의 뉘앙스를 보시면 이 문장 자체가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거기에 근거 없는
의심 해놓고 제가 영문자 약자 썼는데 여러분들 답 쓸 때는 영문자 약자는 쓰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데 바로 위에 전문가적인 의구심 해놓고 제가 영문 약자를 또 괄호 열고 표시를 해놨죠. 자, 전문가적인 의구심과 관련된 그 의구심은 skepticism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 2번 방금 읽어본 요 내용은 이거는 근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doubt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감사인의 행위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에 따른 거지 일방적인 의심, 상대방의 외면적인 그 태도만 가지고서 근거 없이 이렇게 상대방을 안 좋게 보는 행위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행위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물음 2번은 그럴싸하지만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동그라미 3번. 자, 일반적으로 감사를 위해서 감사 대상 회사가 제출한 회계장부, 서류, 자료 등의 문서가 위조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태도. 이거 문서 그 자체에 대한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다른 문서하고 비교 대조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자체를 가지고서 잘못돼 있을 거다. 이렇게 근거 없이 의심하는 태도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경영자를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것도 안 돼요. 성악설도 안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감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부정,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해서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중요하게 왜곡 표시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는 경험 없이는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표 감사 위험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 절차의 범위를 확대해서 감사를 수행하려는 마음가짐. 요거는 전문가적인 판단 중에 중요성과 위험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포트의 1-11 거기 보시면 아래 항목에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추가적인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전문가적인 판단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면밀하게 본 건 아닙니다. 이거 전문가적인 의구심인데 자, 전문가적인 의구심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 경영진이 제시한 거를 가지고서 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하는 감사 증거와 상호 대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것과 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하면서 입수된 그 어떤 증거 서류하고 대조 확인을 해봤더니 항목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 모든 게 똑같이 잘못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증거의 비판적인 자세 이거를 너무 확장 해석해서 근거 없는 의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반화의 오류를 하는 것도 안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맞는 거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요? 뭐 그 앞에 강좌에 저기 수업 이제 들으신 분들도 요거는 구분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수업 들을 때는 그냥 끄떡끄떡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여기 들을 때도 강평 들을 때도 끄떡거리시더니 채점을 해보니까 다 맞으신 분이 한 분, 13분 중에 한 분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정답률 10%밖에 안 될 건데 일단은 유예 과정이니까 요 정도까지 내용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들 책 중에 요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동차 때 공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자, 이거는 제가 면밀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요 유형이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왔었던 거를 제가 살짝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조금 하자가 있었네요. 문제 2번에 네 번째 줄 감사 대상 회사 주 종로 있죠. 그건 삭제하세요. 상황 2, 3은 다른 회사잖아요. 그죠? 네. 혹시나 주 종로 하나만 가지고서 답을 했으면 맞게 할게요. 자, 이런 거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자, 실전 시험 문제도 심각한 하자가 가끔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감사인의 감사와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보고서 이용자의 평가와 관련된 질문이다. 독립적인 상황 1에서 3에 대한 질문을 읽고 정보 이용자와 감사 대상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해답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해답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모범 답안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지 똑같이 뭐 이렇게까지 잘 쓰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판단은 맞아야 돼요. 결론은 근거를 쓰는 게 조금씩 이제 제가 제시한 거랑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은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서 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3페이지 오른쪽에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죠?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거. 상황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너스 회계법인의 주 종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 지 3개월 후. 자, 감사 보고서 1자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이 감사 보고서를 보고서 투자를 결정하였다. 여기까지. 이거 뭐 투자를 결정하는 건 자기의 의사 결정에 따른 거죠. 이거 감사인 책임입니까? 감사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항상 어디에 도사리고 있어요? 요거에 도사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입증은 뭘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요? 요게 기록이 된 뭐 문서와 내용만 가지고서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행위와 관련된 거지 그 어떤 의사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 후 주 종로의 특수관계자 을주가 도산하였고 이에 따라 주 종로의 주가가 크게 폭락했어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1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10원으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 감사인 어디야? 거기 쫓아가가지고 난장판을 피웁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무지몽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을 잘 봐야 돼요. 약간 거구에 머리가 짧으신 분들도 가끔 있대요. 무시무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피해서 카페 가서 이제 그분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 거 확인하고 올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찾아와서 그 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우리가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 보고서를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시 발행해줘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발행을 했다간 나중에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알았죠? 남의 말에 휘둘리거나 상대방의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겁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후 도산하였고 폭락하자 주 종로에 대해서 투자한 위 투자자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단 근거 없음. 그죠? 자, 투자자는 실제로는 특히 중요한 특수관계자와 거래 및 채권 채무가 존재하였고 실제로 있었어요.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문단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손해를 감사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일단은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답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우리 유예 공부를 하신 동사 공부를 하신 분들 유예 과정에 계신 분들은 강조사항 문단이나 기타 사항 문단은 감사 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 누구 판단입니까? 감사인 판단이죠. 감사인 판단하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하거나 말거나 내가 결정하는 거지. 투자자가 그걸 기재를 했느니 말했느니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누구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알았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문으로 기술을 해놓고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거는 내 마음이다. 알았죠? 감사인 마음이다. 상황 2번. 2015년 5월에 주서울의 투자자들은 서울이 2014년에 대규모 적자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해서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또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고 이를 배상하라고 부산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가면 모르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타당하냐? 절대 타당하지 않죠. 자, 역시 사유 자체는 상황 1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회사가 적자를 봤대요. 적정 의견에 대한 거는 뭐에 대한 의견입니까? 이거 무슨 감사예요, 이거? 재무제표 감사지 재무 상태와 관련된 경영 진단이 아닙니다. 경영 진단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건 재무제표가 외국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근거가 없다. 그죠?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뉘앙스로 써주시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상황 3. 2015년 4월에 주한국유통은
대한회계법인이 2014년 감사 시 내부통제 평가 과정에서 종업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해. 자,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무슨 감사? 재무제표 감사.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서두가 시작되면 이거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냐면 횡령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 혹은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대한회계법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단 판단 자체는 이러한 건 합리적인 그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놓고 근거 자체는 뭐라고요?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게 아니다. 횡령을 적발하기 위한 게 아니다. 또 플러스 하나 더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내부통제 평가 과정. 자, 내부통제 평가는 왜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감사위험 모델에 따른다면 감사위험의 정의가 어떤 순서? 고유위험, 통제위험, 적발위험.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뭐가 정의가 돼야 돼요? 통제위험이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통제위험은 높다, 낮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 어떤 절차? 내부통제 테스트 혹은 내부통제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내부통제 평가를 하는 이유는 감사인 입장에서 당장 뭘 하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그죠? 그래서 내부통제 평가 과정은 감사를 계획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일 뿐이지 이런 과정에서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더 완벽한 답안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의 물음 1은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든 이론서들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유예생이니까 2개에서 3개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자, 물음 2에서 물음 4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나눠드린 게 있죠. 그 답안지에 끼워서 드린 거. 원래는 조금 간단하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뜯어내고 나중에 뜯어내시고 이걸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상황만 가지고서 여기 뭐 자리가 그렇게 넉넉치는 않으니까 제가 그림을 이쁘게 그려놨으니까 이걸 보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 왼쪽 밑에 그 당구장 표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을 읽고 연속되는 물음에 답해라. 회계감사의 수행은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효용성이 있다. 자, 만약에 약수령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감사와 관련해서 정보 위험은 어떻게 해소되거나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경영진, 회사, 그 다음에 소유주 혹은 주주, 그 다음에 채권자, 대여자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효용성이 있다는 식으로 답을 쓰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다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자금 조달 입장에서 조건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투자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투자 시점하고는 다르게 시장성이 높아져서 어떻게 가치가 올라져서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논지로 논수령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주식회사 한심은 종로은행으로부터 신사업에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차입 의뢰를 요청한 바, 현재 시점에서 주 한심의 감사 전 재무제표상에 회사의 순자산은 5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주식회사 한심의 감사 전 재무제표상에 얼마의 수치가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일단은 믿지 못하겠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대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대여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조건을 얼마로 해줄 것이냐는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대여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주 한심은 1년 후 투자 성과가 획득되는 신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바, 투자금 200억 원을 전액 종로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후에 기대되는 투자 성과 명목 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20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성공하면 400억 원이 되고 몇 퍼센트 확률로? 80% 확률로. 자, 그 다음에 실패하면 20% 확률로 50억 원으로 뚝 떨어지는, 그래도 조금 남는 건 있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종로은행은 감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주 한심의 재무제표상 수치 중, 자, 기출문제에서는 가치 전체를 전부 인정을 안 하고 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식가치 평가하고
채권 가치 평가는 약간 틀립니다. 자, 주식 가치 평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배당 할인 모형 뭐 이걸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평가 모형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뭐가 됐든 뭐 n이 뭐 예를 들면 0기부터 뭐 몇 기까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든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현금 흐름. 그러면 주식의 가치 평가는 할인율이 위험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까? 현금 흐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같은 가치 평가 모형이긴 한데 이게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채권도 요거였어요. 여러분들 채권 가치 평가 모델도 거의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감사 대상 회사,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에서 뭔가를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다. 거기에 뭐를 설정합니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담보력도 의사결정에 포함을 해요.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주금을 납입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영업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에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 자, 그런데 똑같은 금액인데 주주 입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똑같이 이 회사의 상태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다시 한번 올바르게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빵이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1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영업 상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대여자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담보력을 직접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얘네의 영업영업은 전혀 관계없이 담보권의 가치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에 금액이 50억 원 있다 라고 하면 50억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요거처럼 빵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담보권이 있는 특정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100억 원의 가치가 존재한다. 요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회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사를 하니까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가치평가와 관련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할 때 주주 입장의 평가와 채권자 입장의 평가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를 알고 계세요. 자, 또한 감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해준 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을 50% 단리 수준, 그죠? 단리 수준에서 요구를 하였다. 다만 종로은행은 주한심에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면 이자율을 낮추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자,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 수수료도 지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감사받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은 자금을 대여를 받는다고 하면 이자율이 감사를 받을 때 더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위너스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주 종로의 순자산은 40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500억 원, 감사 후 400억 원. 이게 일반적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거꾸로 나왔어요. 상황 자체가. 감사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 빵원. 그죠? 자, 빵원인데 500억 원. 이렇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받고 나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조금 현실화했거든요. 현실화한 결과 문제풀이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요, 그렇게. 자, 그러면 순자산은 40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주 종로의 현재 시점에 순자산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간 차이는 없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1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을 만큼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물음 2번부터 그 다음에 물음 3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드린 거 있죠, 이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자, 거기에 3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림 있죠? 그 성과표를 작성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순자산 가치, 자,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출문제는 빵원이었는데 제가 제시한 거는 조금 수정했죠. 담보권이 있는 특정 자산을 인정을 한다. 자, 100억 원.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500억 원이 아니고 400억 원.
자,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80%, 20% 성과를 가지고서 자, 성과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미지수를 일반적으로 R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 이유는 낮춰줄 수 있다고 했지. 몇 퍼센트로 해주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뒤집어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감사를 받음으로써 차입자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이자는 1년 후에 기대 지불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왜 이퀄로 둔다고 했어요? 이거 누구 입장에서 평가한다고요? 대여자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신용 등급이 굉장히 우량한 사람이 있었어요. 1등급이 있고 이 우량자입니다. 그 다음에 9등급에 머물러 있는 신용 불량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다. 현실적으로는 9등급한테는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자, 1등급에게 1억을 빌려주고 9등급에게 1억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장입니다. 얘한테는 어떨 가능성이 높아요? 띠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어떻게 합니까? 얘보다는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시중금리가 현재 예를 들면 3%다. 1등급한테는 3%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한테는 3% 플러스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요게 플러스 알파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여자 입장에서 얘네들한테 같은 금액을 빌려주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감사를 받은 경우를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9등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이퀄로 둔 거예요. 가치가 같게끔 하려면 이퀄로 둔다. 이 의미는 대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더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구나. 그 상황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퀄로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감사의 가치는 어떻게 30억 원이 됩니다. 자, 감사의 가치 30억 원. 자, 그다음에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은 여기에 감사 실패를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사를 실패한 경우에 그 식을 보시면 자, 감사받지 않은 경우 1년 후에 기대 지불 금액 거기는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받은 경우 1년 후에 기대 지불 금액 감사 실패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중괄호로 돼 있는 거 있죠? 그 안에 90%, 10% 안에 돼 있는 써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똑같네. 그죠? 이게 성과표를 작성을 할 때 원리금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준 수치가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도 돈이 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비관적인 상황도 기존의 금액이 있어서 회수가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같은 거지 만약에 제가 준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좋은 금액들이 아니고 조금 더 수준을 낮추기 시작하면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대할 때는 단순하게 답을 풀겠다 요거보다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 감사받은 경우 1년 후 기대 지불 금액 있죠. 감사 실패를 고려한 경우 그때 90% 10%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그 식들 있잖아요. 그게 변형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감사와 관련된 감사 실패의 가치. 감사 실패의 가치는 어떻게? 감사 실패가 없을 경우에 감사 가치. 없을 경우의 가치.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실패가 있을 경우의 가치. 요거를 빼는 겁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90% 10% 안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그 식하고 똑같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두 개의 가치는 같았어요. 그래서 실패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0이 나오는 이렇게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주관적인 거를 이렇게 형상화한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나 나올 법한 거지 현실에서는 이렇게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뭐 풀었어요? 많이 풀었던데 많이 풀었었어요. 반 정도 풀었어요. 지난 회차의 분들은 제가 말실수를 조금만 저도 사람이니까 말실수 할 거 아니에요. 말실수를 하면 물어보라요. 혹시나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왜 떨어졌지? 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떨어질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면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죠. 뭐 시험이라는 게 꼭 평소 실력이 좋다고 해서 붙는 건 또 아닙니다. 그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5페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